취리히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예정보다 30분 일찍 착륙했다. 나는 약간의 여유 시간을 준 제트기류에게 조용히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 남편 박서준을 위한 생일 선물은 내 지갑 속에 안전하게 들어있었는데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해서야 겨우 구할 수 있었던 한정판 시계였. 우리 부부는 결혼 3년 차였고 우리의 사랑은 첫날처럼 강렬하다고 느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나를 본 서준의 얼굴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해지는 모습을 상상하자 따뜻하고 달콤한 감정이 온몸을 감쌌다. 공항에는 늘 타던 우리 가족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인 김 기사님은 나를 보고 반가워했다. 사모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그가 말했. 사장님께서 평소 시간 맞춰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 마지막 순간까지 놀라움을 유지하고 싶었다. 평창동에 있는 우리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다. 이 집은 벽돌 하나, 마당 구석구석 우리가 함께 고르고 지은 곳이었다. 우리의 사랑과 미래의 상징이었고 나는 그 미래를 가장 밝은 색으로 칠했. 차가 정문에 멈춰서자 나는 김 기사에게 경적을 울리지 말라고 손짓했다. 조용히 산들바람처럼 안으로 들어가 서준의 등 뒤에서 그를 껴안고 싶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꼼꼼한 분이었다. 문 잠그는 것을 잊으실 리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 거실에서는 서준의 가족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서준과 시아버지인 박 회장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오늘 밤 파티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인사를 하려던 찰나 서준의 한마디가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 아내는 멍청해서 제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을 거예요.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달콤한 말 몇 마디면 늘 그랬듯이 고분고분해질 겁니다. 장모님 회사에서 나올 400억 원도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거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3년 동안 내게 사랑의 말을 속삭였던 바로 그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나는 벽에 기댄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손에 든 시계 상자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최 여사님은 탐욕을 거의 감추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걔가 멍청해서 정말 다행이지. 정말이야. 걔가 조금이라도 더 똑똑했으면 우리 집안은 옛날에 망했을 거야. 너랑 내 아버지, 어서 일이나 마무리해. 그 돈이 선우 벤처스 계좌에 들어오면 그 애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테니까. 이혼하고 그 애, 민지와 결혼하고 싶으면 반대하지 않을게. 민지. 그 이름은 내 머리를 내리치는 또 다른 망치였다. 민지는 서준의 회사에 새로운 인턴으로 밝고 똑똑해 보인다고 내가 직접 서준에게 칭찬했던 젊고 예쁜 아이였다. 늘 진중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존경했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혼은 천천히 하자. 그가 말했. 모든 것이 정리되고 투자 계약을 되돌릴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해. 유진이는 미래그룹의 대표이고 걔 엄마인 윤 대표도 간단한 여자가 아니야. 신중하게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서준아, 너는 그냥 완벽한 남편 연기를 계속해. 절대 의심받게 해서는 안 돼. 모든 말이 독이 든 바늘처럼 내 피부를 찔렀다.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알고 보니 한편의 연극에 불과했. 나는 순진한 여주인공이었고 그들은 노련한 배우들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해서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사랑, 애정,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파산 직전에 놓인 자신들의 회사, 선우벤처스를 구하기 위해 우리 엄마 회사인 미래그룹에서 400억 원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야만 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마 진실이 너무 잔인하면 그럴 수 없는지도 모른다. 대신 끔찍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 내 안의 사랑은 죽었고 그 잿더미 속에서 증오가 다시 태어났.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발견했던 그대로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들의 가면극이 탈로 났다는 것을 들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연기를 하고 싶다면 마지막 막의 대본은 내가 다시 쓸 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한때 나의 낙원이었던 문을 빠르게 걸어 나왔다. 심장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복수 계획은 바로 그 순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로 바로 가달라고 했다. 생각을 정리할 조용한 장소,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차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매일 지나던 익숙한 거리, 익숙한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내 세상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진심으로 존경했던 가족, 그들 모두가 사기꾼이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적이 나를 감쌌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있었. 지난 3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밀려왔다. 남산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서준이 내게 청혼하던 날,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 결혼식 날, 양가 가족들 앞에서 평생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약속하던 모습, 여행, 로맨틱한 저녁 식사, 달콤한 말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들은 나를 살찐 양으로 보고 도살할 나를 위해 참을성 있게 살을 찌웠던 것이다. 생각할수록 고통은 불타는 증오의 불길로 변해갔다. 그들은 내 사랑을 짓밟았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400억 원을 원했다고. 좋다. 이 최유진을 얕보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나는 쉽게 무너지는 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여성. 미래그룹의 CEO 윤 대표의 딸이다. 내 혈관에는 어머니의 강인한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 번 울리고 늘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벌써 돌아왔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목이 메었지만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엄마, 저 왔어요. 지금 밖에 일이 좀 있어서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박 회장님 회사 선우벤처스에 투자한 400억 원 전액을 즉시 회수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분이셨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다. 왜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 그저 단호한 한마디만 하셨. 알았다. 지금 바로 처리하마. 그 말씀에 어깨를 짓누르던 큰 짐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윤 대표는 수십 년간 제게 몸담아 오신 분이다. 서준의 가족 같은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엄마. 나는 몇 톤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저와 그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결정은 제가 내릴 거예요.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제 손으로 직접 치르게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다. 나를 걱정하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상상되었지만 결국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알겠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언제나 여기서 널 지지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자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마비시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나의 연료가 되어 있었다. 나는 연락처를 열어 익숙한 이름 김민준 변호사를 찾았다. 민준은 내 개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금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명랑했다. 어이구, 큰손께서 돌아오셨네. 이 미천한 신하를 위해 뭐라도 가져오셨나? 민준아, 도움이 필요해. 나는 농담기 하나 없이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어디야? 무슨 일이야? 주소 보내. 지금 바로 갈까? 아주 급한 일이야. 응. 10분 안에 와줘. 그가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욕실로 가서 욕조에 찬물을 받았다. 서준의 가족이 내게 던진 모든 오물을 씻어내야 했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없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가짜 사랑에 잠겨있던 약한 여자는 죽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무자비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15분 후 민준이 도착했다. 내 상태를 보고 그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초조하게 물었다.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미사여구 없이 흥분해서 집에 돌아온 것부터 거실에서 엿들은 잔인한 대화까지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단조롭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 오직 꽉 쥔 내 두 손만이 내면의 혼란을 드러낼 뿐이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평소 쾌활하던 그의 얼굴은 굳어지고 눈에서는 분노가 번뜩였다. 그는 절제된 동작으로 부드럽게 테이블을 쳤다. 젠장. 그 인간들은 영혼도 없는 놈들이야. 어떻게 감히 너를 그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어. 민준의 분노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내 곁에는 진실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민준아, 내 도움이 필요해. 뭐든지 말해.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 인턴 민지에 대해 조사해줘. 그녀에 대한 모든 것, 가족, 과거, 서준과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가능한 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 그리고 선우 벤처스의 재정 상황도 그들의 부채와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원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쉽지. 바로 내 사람들을 시켜서 작업하게 할게. 그런데 너는 뭘 할 계획이야? 이혼하고 그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쫓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쓰라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그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겠지. 그들은 3년 동안 나를 바보 취급했어. 자기들이 당해봐야 해. 나는 계속해서 달콤하고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할 거야. 이 연극을 그들과 함께 끝까지 공연할 거야.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유진아, 매일 너를 배신한 남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척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 네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돼. 걱정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이 죽으면 이성만 남는 법이야. 너는 내일이나 잘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 떠난 후 나는 1시간 더 마음을 가라앉혔다. 집에 전화해서 가사도우미에게 취리히에서 막 도착한 중요한 파트너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생겨
늦게 귀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쇼핑몰에 가서 새 드레스를 사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고쳤다. 돌아갔을 때 아무도 내게서 조금의 무너진 기색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야 했다. 그날 밤 8시 나는 다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저택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행복한 아내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준은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으러 달려왔다. 자기야, 돌아왔구나. 계속 전화했는데 정말 걱정했어. 어디 있었어? 나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지금은 역겹게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미안해요, 여보. 중요한 파트너라서 더 일찍 떠날 수가 없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내 남편. 나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서준은 나를 꽉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 내 인생.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나는 토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고 눈을 감았다. 한때 나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던 그 포옹이 이제는 차갑고 더럽게 느껴졌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웃으며 친절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유진아, 왔구나. 뭐 좀 먹었니?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먹자. 최 여사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나는 피곤함과 행복함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멋지게 준비하셨네요. 생일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그들은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서준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시아버지의 와인잔을 채워주고 시어머니와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이따금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주고받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포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먹잇감이 이미 덫에 걸렸다고 축하하고 있었지만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서준 옆에 누워 배신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내 복수 계획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 가짜 생일 파티 며칠 후 나는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선우 벤처스에 나타나 상황을 직접 보고 특정 인물들을 위협할 만한 합당한 핑계가 필요했다. 민준에게서 그 회사의 처참한 재정 상황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받은 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날 아침 식사 때 나는 매우 걱정스러운 어조로 서준에게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이 너무 일찍 나가고 아주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 보여요. 회사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있어요? 서준의 눈이 빛났지만 그는 겸손한 척하려고 했었다.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지만 초기 단계라서 일이 많고 모든 것을 내가 감독해야 해요. 그 부담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제가 회사에 가서 한번 둘러보는 건 어때요? 저도 경영학을 공부했잖아요. 당신과 아버님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엄마가 자주 투자건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제가 들러서 보고 드릴 수도 있고요. 나는 의도적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예상대로 근처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서준과 박 회장님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내 제안은 양날의 검이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투자를 걱정한다고 생각해서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텅 빈 회사에서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했다. 잠시 망설인 후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기야, 내 도움이 있으면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질 거야. 아빠한테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보. 내가 대답했다. 제 차로 혼자 갈 수 있어요.
모두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관찰할 자유가 필요했다. 오전 10시쯤 나는 선우 벤처스 본사에 도착했다. 그들이 떠벌리고 다니는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차적인 지역에 있는 꽤 낡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존재는 즉시 직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분명 모두가 내가 부사장 부인이자 그들의 회사에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서준과 박 회장님이 나를 맞으러 내려왔다. 둘 다 긴장하고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자기야, 왜 연락 안 했어? 서준이 말했다. 깜짝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는 처음 와보네요.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 회장님은 거짓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소리냐, 얘야. 우린 가족이잖아. 내 방문은 영광이지. 서준이랑 내가 회사를 구경시켜 줄게. 그들은 나를 여러 사무실로 안내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경영 경험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에서 조직의 부재와 전문성 부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으며 성장하는 회사에 활기가 없었다. 관리 부서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민지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서준과 함께 있는 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재빨리 고개를 숙여 바쁜 척했다. 나는 멈춰서서 미소를 지으며 서준에게 돌아섰다. 여보, 이 인턴 낯이 익은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서준은 눈에 띄게 긴장하며 움찔했다. 아, 아니야. 잘못 봤을 거야. 그냥 신입 직원이야. 나는 그의 표정을 무시하고 민지의 책상으로 직진해 몸을 숙여 이름표를 읽었다. 민지. 아, 네. 이제 기억나요. 지난번에 이 아가씨가 아주 유능하고 예쁘다고 했죠. 남편? 나는 서준을 향해 말했지만 시선은 민지에게 고정했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으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서준의 아내인 내 존재가 그녀에게 충분히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녀의 위치를 알게 하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회의실로 가서 박 회장님과 서준의 새 프로젝트 발표를 들었다. 그들은 종이에 부풀려진 숫자들, 웅장하지만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침묵 속에 앉아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고 순진해 보이는 질문들을 던졌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그들의 계획의 약점을 찔렀고 부자는 설명을 찾느라 땀을 흘렸다. 이번 방문은 내 목표를 달성했다. 나는 내가 속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그들 사이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 복수는 시간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 단순히 투자를 철회하고 그들을 폭로할 수는 없었다. 그건 너무 가벼운 처벌일 것이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들고 싶었다. 희망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재정적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해야 했다. 선우 벤처스를 방문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시내의 한 명망 있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경매에 대한 뉴스를 읽었다. 많은 사업가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주요 행사였다. 서준의 가족이 이미지를 쇄신하고 인맥을 쌓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또한 나의 기회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 중에 나는 무심코 경매에 대해 언급했다. 엄마가 전화해서 이번 주말이 황금심장재단 자선 경매라고 알려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미래그룹의 주요 파트너들이 많이 참석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 최 여사님의 눈이 빛났다. 어머, 정말이니, 얘야. 내 엄마는 확실히 안목이 있으시구나. 그런 행사에 가서 인맥을 넓혀야지.
물론 우리도 가야지. 나는 순진하게 미소 지었다. 네. 그런데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재단을 후원하기 위해 무언가에 입찰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나는 무심코 태블릿을 열어 경매 물품 목록을 보기 시작했다. 정교한 디자인의 고대 도자기 화병 이미지에서 멈췄다. 어머, 이 화병 정말 예쁘네요. 엄마가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많이 닮았어요. 할아버지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려운 시절에 팔아야 했고 항상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향수에 젖은 어조로 말했지만 서준과 그의 부모님의 반응을 계속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룹의 CEO인 우리 엄마의 호의를 얻는 것은 그들이 그 순간 가장 갈망하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화병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준이 이미 사람들을 시켜 조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자기야, 내가 이미 알아봤어. 그 화병은 출처가 분명한 아주 귀중한 골동품이야. 우리가 사서 내 엄마에게 선물해야 할 것 같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시작가가 이미 5천만 원이나 해요. 경매에서 훨씬 더 오를까봐 걱정돼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여보, 서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돈도 아깝지 않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부모님과 내가 그녀에게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줘. 나는 이 작은 감사의 표시가 실제로는 투자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엄마의 신뢰를 얻고 400억 원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돈을 쓸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화병이 가짜라는 것이었다. 나는 골동품 전문가인 친구에게 사진을 통해 감정을 부탁했고 그는 그것이 아주 잘 만들어진 위조품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경매에 그것을 내놓은 사람도 내 계획의 일부였다. 경매가 열리는 밤, 시댁 식구들과 나는 우아하고 세련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서준은 가장 용감하고 세심한 남편 역할을 했다. 고대 화병이 나오자 그는 주저없이 입찰을 시작했다. 다른 경쟁자들, 물론 내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결심하면서 입찰은 치열해졌다. 화병의 가격은 빠르게 올랐다. 마침내 서준은 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 수치는 방 전체에 웅성거림을 일으켰다. 서준이 무대에 올라 물건을 받을 때 그는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아내의 가족에게 큰 점수를 땄다고 생각했다. 박 회장님과 최 여사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그 2억 5천만 원이 서준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가 비밀리에 모아온 돈이 이제는 가치 없는 도자기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미소를 보며 나는 동정심만 느꼈다. 거짓말의 대가는 때로는 가장 밝은 반짝임으로 시작된다. 화병 경매 이후 서준의 가족은 내 어머니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더욱 다정하고 세심해졌다. 서준은 심지어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믿는 그의 불륜에 대해 더 많은 후회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우는 꼬리를 숨길 수 없는 법. 며칠 후 민주는 내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다. 이번 주 토요일 밤 서준이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리엘에서 민지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 개인적인 공간을 예약했더라고. 나는 경멸스럽게 미소 지었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는 장모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막 썼으면서 벌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마 내가 혼자 그런 곳에 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의 맹목적인 자신감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것이다. 완벽해.
나는 전화로 민준에게 말했다. 고마워. 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시간 있으세요? 리엘에서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라셨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얘야? 특별한 건 없어요, 엄마. 그냥 우리 둘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요. 우리끼리 저녁 먹으러 나간 지 오래됐잖아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나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어머니는 바로 수락하셨다. 물론이지, 내 딸. 네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니? 몇 시에? 7시 30분이요, 엄마.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으세요. 토요일 밤, 어머니와 나는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나는 서준의 개인 공간을 너무 눈에 띄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주문하고 평소처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는 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내 곁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뿐이었다. 8시쯤 서준과 민지가 들어왔다. 그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는 깊게 파인 드레스에 나이 들어 보이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예약된 공간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나는 저녁 식사를 계속했다. 30분 후 그들의 음식이 모두 나왔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냈다. 와인잔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일부러 서준과 민지의 테이블을 지나가는 길을 택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우연히 의자 다리에 걸려 그들의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 내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서준에게 쏟아져 그의 흰 셔츠에 큰 얼룩을 남겼다. 어머, 정말 죄송해요. 나는 서투르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고 크게 놀란 척했다. 서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서준과 민지는 깜짝 놀랐다. 그는 창백해져서 말을 더듬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유진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민지의 식기가 접시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다가오셨다. 그녀는 서준을 보고 민지를 보고 아름다운 얼굴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세상 물정 다 아는 여인의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미소로 바뀌었. 어머, 서준 씨, 정말 우연이네요. 우리 딸이랑 저도 여기서 저녁 먹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민지에게 돌아서서 경험 많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동료분이시군요. 정말 예쁘시네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서준은 너무 긴장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네, 어머니. 회사 파트너예요. 업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겉으로는 믿는 척했다. 그녀는 아이러니 가득한 목소리로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 네. 이렇게 로맨틱한 곳에서 업무 얘기를 하면 정말 생산적이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유진아, 이리 오렴. 젊은이들이 일할 공간을 내어주자.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우리 테이블로 다시 데려갔고 서준과 민지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앉아 있었다. 이번 만남은 완벽한 심리적 타격이었다. 질투심에 찬 스캔들 장면이 아니라 서준을 발각될까봐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도 어머니와 나의 이상한 관대함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미묘한 경고였다. 그의 혼란과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연극은 아직 길었고 그를 기다리는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운명적인 레스토랑에서의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졌다. 서준은 며칠 동안 내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항상 나를 피할 핑계를 찾았다. 그는 더 세심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 묻어나는 서투름과 두려움은 나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분노의 폭발. 나의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고 다정하게 지냈다. 나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처벌이었다. 마침내 거의 일주일 동안 고뇌 속에서 살던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내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는 들어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내 옷자락을 붙잡는 것 같았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내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정말 대단한 배우였다. 그의 눈물은 너무나 진짜 같아서 만약 한 달 전에 최유진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는 조금의 감정도 없이 물었다. 내가 그녀와 외출해서는 안 됐어. 하지만 그건 그냥 일이었어. 정말이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즈니스, 사교적인 의뢰였어. 날 믿어줘. 그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했다. 나는 씁쓸하게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사교적인 의뢰? 내가 3살짜리 아이인 줄 알아? 그런 거짓말을 믿게? 그때 나는 민준이 구해온 사진들을 꺼냈다. 차 안에서 서준과 민지가 껴안고 있는 모습, 호텔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진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것도 업무 의뢰야. 서준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모두 가셨.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미안해. 알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어리석은 실수였어. 그녀가 날 유혹했어. 나는 너만 사랑해, 유진아. 날 떠나지 마, 제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그의 변명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제발,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남을 탓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폭로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필요했다. 내 계획을 위해 그의 협조가 필요했다. 나는 지치고 상처받은 척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 이렇게 된 이상 나는 일부러 문장을 공중에 띄웠다. 서준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이혼을 요구할까봐 더욱 겁을 먹었다. 그는 서둘러 수천 가지를 맹세하고 약속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그녀와 모든 연락을 끊을게. 제발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줘. 유진아. 나는 그의 두려움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좋아. 기회를 줄 수 있어. 서준의 머리가 난파선 생존자가 구명정을 찾은 듯한 기쁨으로 번쩍 들렸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크게 실망하셨어. 400억 원 투자를 제고하고 계셔. 엄마의 신뢰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은 네가 네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나는 선우 벤처스의 새 프로젝트 감독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서준은 얼어붙었다. 이 조건은 그의 계산 밖에 있었다. 나는 그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미래그룹의 대표로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현금 흐름을 직접 감독할 거야. 모든 지출은 내 승인을 거쳐야 해. 그래야만 엄마가 안심하고 자금을 내주실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이었다. 겉보기에는 서준이 자신을 구원하고 결혼 생활과 투자를 구할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선우 벤처스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일단 돈을 통제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려 더 이상 결과를 따질 여력이 없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책으로만 보았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네가 말하는 건 뭐든지 받아들일게. 네가 날 떠나지만 않는다면 좋아. 나는 일어나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내일 회사로 갈게. 내 사무실을 준비해줘. 문이 닫히고 서준은 새로 불붙은 희망의 불꽃을 안고 바닥에 남겨졌다. 그는 방금 자신과 가족의 사망 영장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쥐와 고양이의 게임은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프로젝트 통제권을 손에 쥔 나의 다음 단계는 눈엣 가시인 내연녀 민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계속 서준 주위를 맴돌며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나는 민준에게 조용한 커피숍에서 민지와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회사나 시선을 끌 수 있는 곳에서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민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꽤 초췌해 보였다. 레스토랑 사건과 아마도 그 후 서준의 위협으로 잠을 설쳤을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두려움과 의심의 표정으로 움찔했다. 사모님, 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그녀는 더듬거렸다. 나는 정중하지만 피를 얼릴 만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는 1억 원이 들어있어. 받아. 내가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민지는 봉투를 멍하니 쳐다보고는 나를 쳐다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이 돈을 받고 서울을 떠나 서준에게서 멀리 떠나줬으면 해.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 돈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작은 가게를 열거나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침묵 속에 시선을 내렸다. 그녀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억 원은 그녀처럼 평범한 배경의 젊은 여성에게는 엄청난 액수였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말을 이었다. 넌 젊고 예뻐. 왜 결혼한 남자에게 청춘을 낭비해? 서준이 널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순진하게 굴지 마. 그가 너에게 원하는 건 신선함과 내 몸뿐이야. 그가 질리면 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청춘을 잃고 다른 여자, 가정 파괴범이라는 평판만 얻게 될 거야.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의 핵심을 찔렀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준 씨는 저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시도에 가까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비웃음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고? 그의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있고 우리 집안에 의존해서 살아남는다는 거 알아? 감히 날 떠날 것 같. 그에게 4억만 달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내를 버리고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턴과 결혼할 거라고? 정신 차려. 아가씨. 나는 일어나서 핸드백을 어깨에 맸다. 생각할 시간 3일 줄게. 수락하면 이 주소로 와. 그러면 고용계약서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부산에서 높은 연봉으로 좋은 자리를 알아봐 줄게. 거절하면 내가 잔인하다고 원망하지 마. 나는 그녀가 스스로 결과를 상상하도록 마지막 문장을 공중에 띄웠다. 민지처럼 탐욕스럽고 비겁한 사람에게는 선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이틀 후 민지가 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돈을 받고 떠났다. 거래는 빠르고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돈이 그녀에게 가고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기쁨이나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상품으로 만든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한 동정심만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단지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그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나는 나의 주요 목표인
서준의 가족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민지 문제를 해결한 후 나는 선우 벤처스에서 감독 업무를 시작했다. 그들은 나에게 서준의 옆 사무실을 배정해 주었다. 매일 나는 정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모든 문서, 계약서, 재무 보고서를 요구했다. 내 존재는 회사 전체를 뒤덮는 그림자 같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겉으로는 미소 짓고 협력했지만 분명히 불안해했다. 그들은 나의 엄격한 감독을 다루면서 적자와 실패한 프로젝트를 숨겨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탈세와 분식회계 관행을 발견했다. 나는 비밀리에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민준에게 보내 보관하게 했다. 올가미는 조여지고 있었지만 나는 마지막 한 방,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 결정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나에게 악마 같은 아이디어를 주었다. 민준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나에게 전화했다. 유진아, 긴급하게 할 말이 있어. 그 민지라는 애 임신했어.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확실해. 물론이지. 내 사람들이 그녀가 개인 산부인과에 여러 번 가는 걸 봤어. 확인했어. 약 8주 정도 됐어. 8주.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했. 그건 내가 취리로 출장 가기 직전이었다. 전화를 끊었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미친 듯하지만 완벽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 민지가 임신할 수 있다면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 나는 대형 개인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 내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내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분노가 그녀의 직업적 원칙을 대신했다. 그녀는 병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달라는 조건으로 나를 돕기로 동의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가짜 초음파 사진과 임신 기록을 얻었다. 거기에는 임신 12주, 정상 발달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12주. 나는 그 숫자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내가 임신 12주라면 임신 시기는 정확히 내 취리 출장과 일치할 것이다. 즉, 서준은 아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는 그의 마음에 의심, 절대적인 의심을 심고 싶었다. 그가 괴로워하고 자신의 계산과 씨름하게 만들고 싶었다.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400억 원 투자와 민지의 아기를 위해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받아들일까? 이 연극의 막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피곤하지만 행복에 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저녁 식사 중에 나는 우연히 포크를 떨어뜨렸다.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나는 아픈 듯 얼굴을 찡그리고 배에 손을 얹었다. 매우 관찰력이 뛰어난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즉시 물었다. 유진아, 무슨 일 있니? 몸이 안 좋니? 나는 고개를 들고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서준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아파, 자기야? 의사한테 데려다 줄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순수한 행복의 표정으로 그와 나머지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핸드백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 의사한테 갈 필요 없어요. 여보, 온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에 고정되었다. 박 회장님이 가장 먼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가 큰 소리로 임신 12주라고 읽었을 때 방은 깜짝 놀란 침묵에 빠졌다. 나는 서준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창백한 공포로 변하는 것을 보았.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의심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내 계획은 성공했다. 종말의 천막이 시작되었다. 내 좋은 소식은 서준의 가족에게 폭탄과도 같았다. 박 회장님과 최 여사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 그들에게 이 손주는 400억 원 투자의 최종 보증인이자
그들이 건설하길 꿈꾸는 제국의 상속인이었다. 그들은 임신의 진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 어쩌면 의심하지 않는 편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의 눈에서 혼란과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었다. 12주. 그 숫자는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나에게 묻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 아빠가 될 행복한 남편의 가면극은 끝날 것이고 그의 가족의 부의 꿈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의 탐욕과 비겁함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막았다. 한편 나는 민지의 임신 소식이 이미 최 여사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준은 분명히 어머니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했을 것이고 최 여사님처럼 실용적이고 뒤틀린 여성은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 일요일 나는 서준에게 부모님 댁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가족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설치한 함정이었고 나는 그들이 걸려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는 가짜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최 여사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임산부를 위한 온갖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손주를 걱정하는 사랑스러운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식사 후 그녀는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나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서준과 박 회장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호화롭지만 차가운 그녀의 침실에서 최 여사님은 내 손을 잡고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얘야, 요즘 네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서준이랑 그 애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 나는 눈물 어린 눈으로 놀란 척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쓰다듬었다. 내가 걔 엄마인데 어떻게 모르겠니? 남자들은 다 그래. 가끔 밖에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속에는 너랑 내 아이뿐이라는 거야. 봐, 걔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너한테 돌아왔잖아. 네가 마음이 넓은 여자라는 거 알아. 용서해 주렴. 나는 상처받았지만 용서할 의향이 있는 아내 역할을 하며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이것을 본 최 여사님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민지라는 애 말인데 사실 좀 불쌍해. 실수를 해서 지금 이 집안의 핏줄을 뱃속에 품고 있잖아. 그녀는 내 반응을 살피기 위해 말을 멈췄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지며 말을 이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내 손주인데 버리는 건 아깝잖아. 어때? 너도 곧 출산할 테니 일석이조로 해결하자. 사람들한테는 네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야. 저 애가 출산하면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네가 네 아이로 인정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집안의 명예도 지키고 훌륭한 상속인도 잃지 않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메스꺼웠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여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며느리에게 남편의 사생아를 키우라고 태연하게 제안하다니. 그녀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인큐베이터. 아들의 비행을 합법화하는 도구.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여전히 역겨웠. 그러나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나는 핸드백에 들어있는 휴대폰의 음성 녹음기를 몰래 켰다. 전체 대화, 그녀의 비인간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음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순진한 얼굴로 그녀를 마주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두 아이를 모두 키워야 하는 거네요. 제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 여사님은 내가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넌 그냥 법적으로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면 돼. 서준이는 너한테 평생 고마워할 거고 온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야. 생각해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귀중한 녹음 파일을 손에 넣고 시댁을 나왔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들 가족 전체의 명예를 끝장낼 결정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지막 막을 위해 준비되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후 나는 역겨움과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휴대폰의 녹음 파일은 내 비장의 카드. 그들 가족 전체의 뻔뻔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쓴 대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지의 진짜 임신과 함께 내 가짜 임신은 서준의 가족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든 두 가지 강력한 마약이 되어 맹목적인 탐욕만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회사를 구제할 수백억 원의 투자와 하나도 아닌 2명의 상속인. 이 믿음은 그들을 무모하고 부주의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어머니 윤 대표는 선우벤처스에 새로운 투자 계약서를 보냈다. 그것은 민준과 내가 신중하게 다시 작성한 계약서였다. 겉보기에는 이전 계약서보다 더 관대해 보였고 수익과 기술 지원에 대한 매우 매력적인 조항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극도로 제한적인 법적 조항들,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미묘한 금융 함정들이 숨어 있었다. 보통이라면 사업 경험이 있는 박 회장님이 꼼꼼히 검토했겠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빛나는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흐려져 있었다. 게다가 내가 임신한 상태로 회사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박 회장님과 서준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박 회장님의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선우벤처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이 작성한 거창한 계획에 따르면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들의 회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미래그룹의 400억 원 투자는 계약서에 따라 선우벤처스가 해당 단계를 완료한 후에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초기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역할을 했. 감독관으로서 나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외국 컨설턴트 팀을 고용하고 최신 기계를 수입하고 고급 자재에 대한 큰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것들은 모두 엄청난 비용이었다. 궁지에 몰린 아버지와 아들은 대출을 받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들은 그들의 불이행 이력 때문에 오래전에 문을 닫았.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고금리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저택,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불꽃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빚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다. 미래그룹이 돈을 주입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매일 사무실에서 나는 그들이 돈을 구하느라 절박해하고 위협적인 조폭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스럽고 초췌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만족감은커녕 내면에서 끔찍한 냉기만 느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하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을까. 그들은 낙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행복하게 믿으면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올가미는 닫혔다. 마지막 한 방만 남았다. 거의 2달 동안 서준의 가족을 자신들의 금융 함정 속에서 고문한 후 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선우벤처스는 빚더미의 목까지 잠겨 있었고 우리의 임박한 투자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서준에게 협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가족의 좋은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큰 파티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선우벤처스의 입지를 재확인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잠재울 파티 말이다. 서준과 그의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것. 세상에 자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왔다고 알릴 화려한 행사였다. 강력한 미래그룹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들은 주저없이 수락하고 모든 것을 내가 조직하도록 맡겼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고 비싼 5성급 호텔 중 하나인 플라자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선택했다.
재계 엘리트 전체, 주요 파트너, 은행, 그리고 물론 언론의 초대장을 보냈다. 나는 모두가 그곳에 와서 스털링 가문의 몰락을 목격하기를 원했다. 그날 밤 서준의 가족은 아주 일찍 도착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만함과 승리감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 회장님은 파티의 주최자로서 중요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다.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최 여사님은 웃으며 자신의 뛰어난 며느리와 미래의 손주에 대해 자랑했다. 서준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소유욕 강한 팔로 내 허리를 감싸고 영광을 얻기 직전에 사랑스러운 남편과 성공한 남자의 역할을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가 설치한 거대한 무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축하, 모든 존경의 시선은 그들의 자존심을 부풀려 추락이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보이지 않는 칼이었다. 나는 짙은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하며 주목의 중심에 있었다. 드레스는 내 평평한 배를 가리도록 디자인되었다. 나는 가짜 영광에 잠겨있는 남편과 그의 가족을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파티가 될 것이고 이 운명의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것은 내가 될 것이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제자리에 있었다. 마지막 비극의 막이 오르기만 하면 되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부드러운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볼룸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나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만 남았. 내가 무대로 걸어가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서준의 가족은 내가 그들을 기리고 세기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환하게 웃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마이크를 잡고 내 맑은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미래그룹의 CEO이자 아시다시피 박서준의 아내인 최유진입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격려했다. 나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영상 대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 아내는 멍청해서 제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을 거예요. 서준의 오만한 목소리, 내가 문 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방 안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준과 그의 가족의 얼굴에서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깜짝 놀랐다. 첫 번째 녹음이 끝나고 두 번째 녹음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최 여사님의 목소리였다. 사람들한테는 네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야. 저 애가 출산하면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아이로 인정하는 거지. 그 순간 스캔들이 터졌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모든 놀라움, 경멸, 동정의 시선은 자리에 굳어버린 스털링 가족에게 고정되었다. 나는 혼란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3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그룹의 400억 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저에게 접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나는 유령처럼 창백해져 떨고 있는 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인 그는 저를 배신했고 저를 속이기 위해 가족과 공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 여사님께 돌아섰다. 그리고 제가 깊이 존경했던 시어머니인 그녀는 감히 제 남편의 사생활을 키우라고 제안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도덕한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모두가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믿는 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이 임신은, 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역시 제 복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숨막히는 소리가 퍼졌지만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내연녀의 아이에 대해서는 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을 이었다. 저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준 씨, 그 아이도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많은 수입원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 어머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선우 벤처스의 탈세 및 회계 부정에 대한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있었다. 막은 내렸다. 진실은 무대 조명 아래 벌거벗은 채로 드러났다. 내 마지막 말은 서준의 가족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벼락과도 같았다. 파티는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불명예스러운 가족의 최고의 사진을 얻기 위해 몰려들었다. 최 여사님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서준은 영혼 없이 나를 바라보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소금 기둥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박 회장님이셨다. 자기 회사의 더러운 속내가 드러나고 대중의 굴욕에 직면하자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보라색으로 변하며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비명,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들. 성대한 파티는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끝났다. 무대에서 나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기쁨은커녕 얼음장 같은 공허함만 느꼈다. 복수는 끝났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하룻밤 사이에 스털링 가족이 거짓말 위에 세우려 했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은 선우 벤처스 스캔들로 시작했다. 회사의 주가는 무가치할 정도로 폭락했다. 몇 시간 만에 은행과 특히 사채업자들이 빚을 받으러 왔다. 저택, 자동차,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다. 그들은 호화롭게 살다가 무일푼 거지가 되었다. 가족은 해체되었다. 박 회장님은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았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다. 최 여사님은 깨어나자마자 정신을 잃고 울고 저주하며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서준은 잘생긴 부사장에서 수백억 원의 빚과 암울한 미래를 가진 실업자가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데리고 서민 동네에 작고 더러운 월세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몰락은 빠르고 잔인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거짓말에 대한 대가였다. 나는 스스로 정의를 실현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아마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운명적인 파티 며칠 후 물이 잠잠해졌을 때 나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님을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위한 나의 마지막 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배신당했지만 관대한 여성, 고귀한 희생자의 이미지를 투영해야 했다. 그것은 나의 이미지와 미래 그룹의 이미지에 중요했다. 단순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에 들어섰다. 우연히 제보를 받은 몇몇 기자들이 뒤따랐다. 박 회장님의 병실로 갔다. 안에는 서준만 있었다. 그는 수염이 며칠 동안 자라고 주름진 옷을 입고 야위어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움찔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박 회장님을 쳐다보고 서준에게 돌아섰다. 결국 제 시아버지셨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러 왔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나를 미워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나는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만큼 충분히 긴 5분 정도 머물렀다가 떠나려고 돌아섰다. 복도에서 서준이 나를 따라와 멈춰 세웠다. 그는 갑자기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위로할 수 없이 울며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제발 우리 가족을 용서해줘.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아버지는 마비되셨어. 약값도 없어. 혹시 우리가 한때 가졌던 사랑을 생각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나는 차갑게 내 발 앞에 무릎 꿇은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한때 가졌던 사랑? 아직도 감히 그걸 언급해? 이 상황에서도 돈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다리에서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갑에서 주차 요금으로 쓰는 동전 몇 개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돈을 원해? 여기 있어. 네가 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나는 경멸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에 만나면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등 뒤에서 그의 분노와 절망의 흐느낌이 들렸다. 연극은 정말로 끝났다. 이혼과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내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쁜 기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나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미래그룹은 성장하고 확장했다. 직업적인 성취는 배신의 고통을 부분적으로 달래주었다. 하지만 서준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정신도 잃은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가끔 사무실 근처나 내 집 문 앞에서 그의 익숙한 모습을 보곤 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멀리서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처음에는 지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 무렵 나는 경제 컨퍼런스에서 지훈을 다시 만났다. 지훈은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의 창업자였고 똑똑하고 정직하며 열정적인 젊은 기업가였다. 우리는 대학 동창이었지만 연락이 끊겼었다.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통했다. 그는 똑똑하고 재미있고 무엇보다도 진실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다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지우는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곁에 머물며 나를 돌보고 행동으로 애정을 보여주었다. 조금씩 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지훈이 나타나자 서준은 미쳐갔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병적인 질투심으로 가득 찬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훈과 내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는 지훈과 맞서기 위해 난입했다. 경비원이 그를 끌어내야 했다. 그의 괴롭힘은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마지막 대화를 해야 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 말이다. 나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공공장소가 아니라 이혼 후 내 소유가 된 우리의 옛 저택에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마주하게 하고 싶었다. 서준은 병원에서보다 훨씬 더 한심한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는 뼈만 앙상하고 피곤하고 움푹 들어간 눈에 낡고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내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유진아, 드디어 날 보고 싶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뒤로 물러섰다. 기대하지 마.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널 불렀어. 뭘 정리해, 유진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가 애원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내가 고칠게. 널 만회하기 위해 뭐든지 할게. 우리는 행복했잖아. 잊었어?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행복. 거짓말과 속임수 위에 세워진 행복 말이야. 서준아, 네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는지 알아?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멍청하고 오만하기 때문이야. 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넌 틀렸어. 내가 취리히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계획의 일부였어. 가짜 화병,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투자 계약서, 가짜 임신. 내가 다 꾸민 일이야. 나는 항상 너보다 2발 앞서 있었어. 나는 내 계획을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그에게 말했다. 그가 결코 승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감독한 연극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서준의 얼굴은 희망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공포로, 마지막으로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내가 괴물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날 속였어. 정확해. 나는 단언했다. 나는 그냥 네가 나를 대했던 방식대로 너를 대했을 뿐이야. 넌 나에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줬어. 이제 끝났어. 내 인생에서 사라져. 계속 나를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면 이 녹음 파일은 바로 경찰서로 갈 거야.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의 위협이 담긴 오디오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를 몇 년 동안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였다. 서준은 휴대폰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의 의지와 그가 남겨둔 약간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조용히 울었다. 가족, 경력, 사랑, 그리고 심지어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잃은 남자. 연극은 정말로 끝났다. 그 마지막 만남 이후 서준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더 이상 메시지도 없었. 내가 밝힌 가혹한 진실이 그를 파괴했다. 얼마 후 나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읽었다. 박 회장님은 오랜 치료 끝에 약간의 움직임과 말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와 나에게 공개 사과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의 모든 실수, 그들을 눈멀게 했던 탐욕을 인정하고 사회에 용서를 구했다. 늦었지만 현명한 행동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회사를 구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마지막 남은 명예의 조각은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 스털링 가면극의 막은 파멸과 후회 속에서 결정적으로 내렸다. 민지에 대해서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많은 돈을 받고 임신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도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서울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했다. 잘못된 길을 택한 젊은 여성에게는 아주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 후 내 삶은 평화로워졌다. 과거의 유령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내 미래를 건설하는데 완전히 전념할 수 있었다. 지훈과 나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발전했다. 그는 서준의 대체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장이었다. 그는 나에게 신뢰, 존중, 그리고 계산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지만 행복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지훈의 손을 잡고 그녀의 외동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결혼 직후 나는 정말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감정은 가짜 임신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신성한 기쁨, 달콤한 기대감이었다. 지훈은 기뻐서 울었다. 그는 내가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않도록 무한한 배려로 나를 돌보았다. 미래그룹은 나의 리더십과 어머니의 지원 아래 더욱 강해지고 지역 전체로 확장되었다. 나는 CEO의 딸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업가로서 내 가치를 증명했다.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충만하고 평온한 행복을 가졌다. 몇 달 후 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다. 그는 지훈과 똑같이 생겼다. 내 품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완벽했던 적이 없었다고 느꼈다. 과거의 모든 고통,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경제 뉴스에서 한때 영광을 누렸다가
불명예에 빠진 기업가들에 대한 짧은 보도가 방송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서준을 보았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국가위험 목록에 오른 채무자로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초췌하고 검은 피부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길가 식당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씁쓸하게 웃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오직 저의 잘못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선과 악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조용히 TV를 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는 마침내 지나갔다. 내 앞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우리의 어린 아들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만이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게임을 역전시켰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